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어른들을 위한 이솝 우화, 상담학자와 함께 읽는 이솝 우화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솝 우화의 대표적인 이야기부터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180편의 우화를 선별해 재구성했는데요. 다른 이솝 우화의 도서와는 달리 시의적절한 해설과 실질적인 조언이 담긴 상담학자들의 교훈이며 동화입니다. 재미있는 이솝 우화 한 편을 읽고 이후에는 심리 상담 용어를 곁들인 해설이 이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해주고 또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네, 상담학자와 함께 읽는 이솝 우화 문예 출판사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여우와 포도. 어느 날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몰래 들어갔다. 그 포도밭에는 잘 익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시렁 위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여우는 이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려고 몇 번이나 높이 뛰어 올랐지만 번번이 헛수고였다. 마침내 여우는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우는 뒤로 물러나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따지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쉬고 맛없을 텐데 뭐. 신포도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여우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상담학자의 눈으로 보면 여우는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 중이다.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더 큰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자동 제어 장치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포도를 먹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단, 마음속 감정을 방어만 하고 살 수는 없다. 맛있는 포도를 먹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면 합리화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신포도라도 실은 너무나 먹고 싶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무너져서 자신이 때때로 무력하게 느껴진다고 담담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이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신중히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포도에 대한 숨겨진 바람과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숨길 필요는 전혀 없다. 가장 안전한 가족이나 친구,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나눈다면 꽉 막힌 마음에 한결 숨통이 트인다. 아낙네와 살찐 암탉. 어느 아낙네가 매일 아침 달걀을 하나씩 낳는 암탉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달걀은 크고 맛이 아주 좋아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그래서 이 아낙네는 어느 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이 암탉에게 모이로 주는 보리쌀을 2배로 늘려준다면 하루에 2번씩 달걀을 낳을 테지. 그래서 아낙네는 곧바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그랬더니 암탉은 몸이 몹시 뚱뚱해지고 게을러져 더는 달걀을 낳지 않았다. 한국인만큼 칭찬에 인색한 사람도 없는 듯하다. 가족 구성원이 작은 성취라도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그 성과에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 대부분은 잘했으니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여기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압박을 준다. 겸양의 덕까지 강요하면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모는 아이가 90점의 성적을 받았다고 하면 기뻐하기보다는 나머지 10점을 어떻게 올릴지부터 고민한다. 좀 더 잔소리하면 성적이 더 올라가겠지. 더 많은 학원을 보내면 한 등급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막대한 부담감과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한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학원은 물론 학교에도 흥미를 잃는다. 부모의 너무나 큰 기대 때문에 동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특히 우리는 소중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자꾸 결과에만 집착한다. 오히려 결과보다 그 과정 중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터전이라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동기를 강화해 스스로 더욱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매와 비둘기들. 비둘기 몇 마리가 오랫동안 매를 무서워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데다 비둘기 둥지 가까이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럭저럭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비둘기들에게 접근하는 게 여의치 않자 매는 꾀를 부려 비둘기들을 속이기로 했다. 매가 비둘기들에게 물었다. 내가 술개의 공격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니? 나를 너희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난 너희를 더는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비둘기들은 매를 왕으로 뽑았지만 왕으로 추대되자마자 매는 왕의 특권을 행사하여 날마다 비둘기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잡아먹힐 차례가 된 불쌍한 비둘기 한 마리가 말했다. 이렇게 당해도 싸지 뭐야. 비둘기의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이다. 이렇게 당해도 싸지 뭐야. 매는 비둘기의 포식자지 결코 보호자가 아니다. 매는 비둘기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잡아먹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 왜 비둘기들은 이런 황당한 실수를 했을까? 평소 비둘기들의 지나친 불안이 화근이었다. 과도한 불안은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비합리적인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황당한 사기에 휘말리기도 한다. 1997년 외환 위기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 적이 있다. 모든 국민이 불안에 빠졌다. 나라가 부도났다며 저마다 모아둔 금부치를 내놓아 나라 경제를 일으키려고 한 일은 지금도 회자되는 미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점집이 가장 흥한 때가 바로 그 시절이기도 하다. 한 방송은 흔들리는 사회, 춤추는 점쟁이라는 제목으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매가 악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속인 것도 문제다. 하지만 비둘기의 때늦은 후회를 기억하자 비둘기처럼 과도한 불안이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을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해도 싼 피해는 보지 말아야 하니까.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는 오랫동안 사이좋은 이웃 친구로 살고 있었다. 독수리는 높다란 나무 꼭대기에, 여우는 그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살았다. 어느 날 독수리는 새끼한테 줄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난처했다. 마침 여우가 밖에 나가 있자 독수리는 날쌔게 내려와 여우 새끼 한 마리를 낚아채서 자기 보금자리로 데려왔다. 독수리 보금자리는 아주 높은 나무 위라 나중에 여우가 복수를 하려 해도 자신과 새끼들을 문제없이 지킬 수 있을 터였다. 독수리가 막 새끼들에게
여우 새끼를 먹이로 나눠주려는데 집에 돌아온 여우가 독수리에게 새끼를 돌려달라고 간곡히 애원했다. 그러나 곧 자기 부탁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자 여우는 가까운 곳에 있는 제단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켜놓은 횃불을 낚아채웠다. 그러고는 독수리가 살고 있는 나무로 돌아와 나무 위로 힘껏 횃불을 던져 불을 질렀다. 곧 불길이 솟고 연기가 피어오르자 독수리는 덜컥 겁이 나고 자기와 새끼들이 걱정되었다. 독수리는 여우 새끼를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상대를 성심성의껏 대하면 상대도 나를 아끼기 시작한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나 역시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 많은 한국 부모가 자기 자녀만을 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학업 경쟁에서 다른 친구들에 대한 배려는 사치다. 폭력의 방관자가 될지언정 피해자는 되지 말라고 조언한다. 결국 부모의 왜곡된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기적 본성은 반드시 해악으로 돌아온다. 결국 횃불에 휩싸인 독수리처럼 말이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살고 있고 여우가 그 위에 올라올 수 없으리라 믿었다. 그러니 여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줘도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기도 한다. 그러나 아랫사람도 여우처럼 괴롭힘을 당하면 자신만의 반격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면 언젠가 자신도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은 누군가를 해하는 행동을 하면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년과 전갈. 한 소년이 벽 위에 붙어있는 메뚜기를 잡고 있었다. 이미 메뚜기를 상당히 많이 잡았을 때 전갈 한 마리가 보였다. 소년은 전갈을 메뚜기로 착각하고 막 손을 모아 붙잡으려는 순간 전갈이 독침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잡을 테면 잡아보시지. 그럼 나도 놓치고 덤으로 잡은 메뚜기도 잃어버릴걸?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갖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모았어도 더 많은 재산을 갖지 못한 걸 한탄한다. 욕심은 탄산음료와 같다. 달콤하지만 곧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한다. 욕심을 벌컥벌컥 마셔도 절대로 갈증을 100% 해소할 수는 없다. 욕심에 빠지면 소위 조금만 더 증후군을 앓게 된다. 욕심은 우리가 더 많은 소유물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만족이 없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갈증이 생겨 자꾸 탄산음료를 마시듯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결국 정갈에게까지 손을 뻗는다. 정갈에게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잡으려던 전갈을 놓치게 될 것이다. 또 독침에 손이 마비되어 손에 들고 있는 메뚜기도 놓쳐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다. 욕심은 무엇인가를 얻게도 하지만 모든 걸 앗아갈 수도 있다. 탄산음료는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 마셔야 한다. 여우와
염소. 우물에 빠진 여우 한 마리가 어떻게 하면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한참 동안 궁리했지만 묘책을 찾을 길이 없었다. 마침 목이 마른 염소 한 마리가 우물에 갔다가 여우를 보고는 물이 맛있는지 또 물이 충분한지 물었다. 그러자 여우는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게, 어서 내려오게. 물이 아주 맛있어서 나 혼자 마시기 아까울 정도야.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 마실 수도 없을 지경일세. 그 말을 듣고 염소는 곧바로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여우는 염소가 물을 마신 뒤에야 둘이 곤경에 빠진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우는 함께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앞발을 벽에 대고 목을 굽혀주면 내가 자네 등을 타고 먼저 빠져나가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자네를 구해주지. 염소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우는 친구의 뿔과 등을 이용하여 민첩하게 우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렇게 위기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그때 염소가 소리를 지르며 약속을 깨뜨렸다며 나무랐다. 그러자 여우는 뒤를 돌아보며 속아 넘어간 가엾은 염소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자네에게 그 턱수염 반 정도만큼이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우물로 뛰어들기 전에 올라올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었으련만 자네와더는 함께 있을 수 없네 그려. 볼 일이 좀 있어서 말일세. 지혜란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과는 구별된다.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덕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충분한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지혜란 오래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충동적인 결정은 지혜의 반대 방향이다. 염소는 긴 수염을 가졌지만 지혜롭지 못했다. 심사숙고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상대가 어떤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이 좋아 보일수록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겉보기에 너무나 좋은 제안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달콤한 유혹이 눈앞에 있을 때는 오히려 걸음을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충동성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염소가 뛰어든 우물은 물맛이 달콤한 곳이지만 분명 낭떠러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물을 마시기 전 염소가 여우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심사숙고했다면 우물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우물에 함께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면 여우를 먼저 보내주는 두 번째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갈매기와 매. 육지에서 걷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더 편한 갈매기가 있었다. 그 갈매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 좋아했다. 어느 날 갈매기는 큰 물고기에게 덤벼들어 물고기를 급히 삼키려다가 목구멍이 찢어지고 말았다. 갈매기는 바닷가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곁으로 매 한 마리가 지나갔다. 매는 갈매기가 자기처럼 육지새인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매는 갈매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싸다 싸. 도대체 왜 하늘을 나는 육지새가 바다에서 먹이를 찾느냔 말이야. 산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산토끼가 다리가 짧고 걸음이 느리다고 거북이를 비웃었다. 그러나 거북이는 웃으며 산토끼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자넨 바람처럼 빨리 걸을지 모르지만
난 경주에서 자네를 이길 수 있다네. 그러자 산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한 말을 평생 후회하며 살걸? 산토끼와 거북이는 여우에게 코스를 선택하고 목적지를 정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주하기로 약속한 날 거북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출발했다. 물론 산토끼는 금방 거북이를 따돌렸다. 중간 지점에 이르자 산토끼는 맛있는 풀을 조금씩 뜯어먹는 등 온갖 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날씨가 따뜻해서 산토끼는 그늘에서 잠깐 낮잠을 자기로 했다. 혹시 잠을 자는 동안 거북이가 자기를 추월하더라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한편 산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북이는 꾸준히 목표 지점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다. 마침내 잠에서 깬 산토끼는 거북이가 눈에 보이지 않자 깜짝 놀라 결승선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그러나 산토끼가 결승선으로 돌진하려는 그때 거북이는 이미 결승선 너머에서 편히 쉬면서 산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토끼는 빨리 달릴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그러나 재능이 뛰어난 게 꼭 축복만은 아니다. 토끼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나머지 오만해졌다. 언제든지 거북이보다 빨리 뛸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잠을 자고 만 것이다. 반대로 거북이는 토끼보다 빨리 달릴 능력은 떨어진다. 대신 비장의 무기가 있다. 바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다. 태도는 자신의 약점마저도 강점으로 바꾸는 중요한 힘이다. 상담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거북이는 자기보다 빠른 토끼와 경주하면서도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경주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거리 경주라면 토끼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장거리 경주일수록 거북이는 결코 만만찮은 상대다. 중요한 건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사실이다. 여우와 사자. 한 번도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마침내 처음으로 사자를 만나자 여우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정신을 잃고 거의 죽을 뻔했다. 두 번째로 사자를 만났을 때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런대로 공포감을 감출 수 있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만났을 때는 여우는 너무나 대담해져서 사자한테 다가가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우화를 읽은 어떤 이는 다음 장면에서 사자가 여우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상상할 것이다. 여전히 사자는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이야기에서 여우는 사자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두려워하던 존재가 대화할 수 있는 친구로 바뀌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법 중 지속 노출 치료가 있다. 두려운 상황이나 대상에 자신을 조금씩 노출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치료 방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이후 차에 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차를 상상하고 자리에 앉는 연습을 해본다. 다음번에는 출발하지 않은 차에서 1분만 앉아있는 연습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씩 두려움이 줄기 시작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누군가와 드라이브를 즐기고 편안히 대화도 나누게 된다. 도망만 가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두려움에 조금씩 자신을 노출하고 맞닥뜨린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가가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만큼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든다. 심지어 나중에는 호기심과 친밀감을 가지고 자신의 두려움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상담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모두 가능하다. 개와 늑대. 어느 달 밝은 밤, 비석 마르고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배회하다 통통하게 살찐 개를 우연히 만났다. 인사가 오고 간 뒤 늑대가 개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윤기가 흘러 보이는 건 어찌된 까닭인가? 자네가 먹은 음식은 어지간히 자네 몸에 잘 맞는 모양이군 그래. 그런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좀 살아가려고 밤낮 없이 애를 쓰는데도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야. 이 말을 듣고 개가 말했다. 글쎄, 자네가 만약 나처럼 살고 싶다면 내가 하는 것처럼만 하기만 하면 된다네. 그러자 늑대가 개에게 물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개가 대답했다. 주인 집을 지켜주는 거지. 밤에 도둑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자 늑대가 대꾸했다.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말고. 지금껏 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네. 설이 내리고 비 내리는 그런 숲속 생활은 아주 괴로워. 머리 위에는 따뜻한 지붕이 있고 가까운 곳에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한번 바꿔볼 만하지. 그러자 개가 늑대에게 말했다. 그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개와 늑대가 함께 타박타박 걸어가던 중 늑대는 문득 개의 목덜미에 난 상처 하나를 발견했다. 늑대는 도대체 어찌된 까닭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개가 늑대에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말해보라며 늑대가 끈질기게 묻자 개가 대답했다. 별거 아니래도. 아마 내 쇠사슬을 잡아매는 목줄 때문이겠지. 늑대는 깜짝 놀라 말했다. 쇠사슬이라고? 설마 자넨 아무 때나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러자 개가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난 좀 난폭한 짐승이란 말을 듣잖아. 그래서 낮에는 다들 나를 붙잡아 메어놓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밤이 되면 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데다 주인은 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을 주고 하인들도 남은 음식을 주지. 난 그렇게 귀염을 받고 있어.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어딜 가는 거야? 그러자 늑대가 개에게 말했다. 잘 있게 친구. 자네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나. 난 쇠사슬에 매어 임금 같은 사치를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말라빠진 빵껍질을 먹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쪽이 더 좋아. 당신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다소 추상적인 질문처럼 느껴진다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가? 자칫 빛바랜 조연이나 단역으로 살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향유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먹을 것이 충분하고 안정된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기 삶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정감 대신 불안이 도사리게 된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가 많다. 그들은 왜 투자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심리 상담실을 찾았을까? 당연히 그들은 심리 상담실에서 투자의 비법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엑스트라처럼 사는 자신의 존재감이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는 자신이 만들어간다. 늑대가 결국 푸짐한 음식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돌아선 것은 자신을 노예가 아닌 주인공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시골쥐와 도시쥐. 옛날 옛적에 시골쥐가 오랜 우정을 쌓아온 도시에 사는 친구쥐를 시골로 초대했다. 도시쥐가 초대를 받아들이자 초라하고 옹색한 집에 사는 검소한 시골쥐는 옛 친구를 잘 대접하려고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 창구까지 활짝 열어젖혔다. 준비한 음식이 까다로운 손님 입에 맞을까 하는 염려는 양으로 메워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완두콩이나 보리, 치즈 조각, 도토리 등 정성 들여 차곡차곡 저장해 놓은 식량 가운데서 손님상에 내놓지 않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도시쥐는 시골쥐가 앉아서 보리줄기를 갉아먹는 동안 선심이라도 쓰듯 이것저것 음식을 아주 조금씩 입에 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담을 나누면서 도시쥐가 시골쥐에게 말했다. 여보게, 어째서 이렇게 따분하고 누추한 곳에서 참으며 살고 있나? 자네는 구멍 속에 틀어박힌 두꺼비처럼 지내고 있군 그래. 자네 설마 마차나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의 큰 거리보다 이 쓸쓸한 바위와 숲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정말이지 자네는 여기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군.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인생을 즐겨야 한다네. 생쥐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말일세. 그러니까 자, 나를 따라 도시로 가세. 자네한테 도시를 구경시켜주고 진정한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네. 시골쥐는 친구의 이런 멋진 말과 고상한 태도에 넘어가서 친구의 말을 듣기로 했다. 둘은 함께 도시로 길을 떠났다. 둘이 도시에 남몰래 숨어든 것은 이미 늦은 저녁 때였고 도시쥐가 살고 있는 커다란 저택에 당도했을 때 그때는 한밤중이었다. 그곳에는 빨간 벨벳 소파며 상아로 된 조각품 등 한마디로 부유와 사치를 보여주는 물건이 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훌륭한 잔치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놓여 있었는데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전날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상점들을 샅샅이 뒤지다시피 해 구한 음식이었다. 이번에는 도시쥐가 주인 역을 맡을 차례였다. 그는 시골쥐를 붉은 자줏빛 이부자리 위에 앉히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려고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러곤 계속 음식을 내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권했다. 물론 도시쥐는 마치 왕의 시중이라도 드는 듯 음식을 내놓을 때마다 일일이 자기가 먼저 맛을 보았다. 시골쥐 역시 아주 마음이 느긋하고 흡족해져 자기 생활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뒤늦게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잔치 손님들이 떼지어 우르르 방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깜짝 놀란 두 마리 생쥐는 몹시 당황하여 식탁 위에서 뛰어내려 제일 가까운 구석에 숨었다.
그런데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밖으로 나오자마자 개들이 짖어대 기겁하며 쫓겨 돌아오고 말았다. 마침내 주위가 점차 조용해진 듯하자 시골쥐가 피신처에서 몰래 빠져나와 멋진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귓전에 대고 속삭였다. 이런 멋진 생활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좋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나는 저런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산의 진미를 먹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맘 편히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게 낫겠어. 산업혁명은 수많은 공장과 대량 생산된 풍부한 물자를 낳았고, 이는 다시 자본의 창출과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불러왔다. 자본은 도시를 형성했고 그 기반 위에 첨단 사회가 탄생했다. 가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어두워 보인다. 기아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현저히 줄었지만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도심화가 진행될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진다. 근심과 불안이 우리 사회를 덮치지만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편리한 SNS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많은 온라인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에도 해당한다. 친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사귐의 질이 깊어지지는 않는다. 인간관계의 깊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친지나 친구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가늠하는데 2020년 OECD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답자 10명 중 1명이 도움받을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 안타깝게도 이 결과는 37개국 중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다는 의미다. 과연 우리는 시골쥐처럼 현재의 풍요 속에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을 선택해 누리고 있을까? 거북이와 독수리. 거북이 한 마리가 땅 위에서 느릿느릿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비천한 생활에 실증이 났다. 거북이는 구름 속까지 높이 마음껏 날 수 있는 새들이 부러웠다. 자기도 일단 하늘로 날아오르기만 하면 제일 훌륭한 새들과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독수리에게 공중을 나는 방법을 가르쳐만 준다면 바다의 모든 보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독수리는 거북이가 하늘을 날다니 말도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나 거북이가 하도 끈질기게 고집을 피우자 독수리는 거북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승낙했다. 그래서 하늘 높이 거북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북이를 거머쥐고 있던 손을 놓으며 외쳤다. 자, 이제 다리를 벌려. 그러나 거북이는 대답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곧바로 추락했다. 거북이는 딱딱한 바위 위에 덜썩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는 다양성이다. 놀랍게도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개체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며 살아간다.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지만 보금자리가 나무 끄트머리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 이에 비해 거북이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껍질을 지니고 있고 장수의 상징일 만큼 오래 산다. 거북이가 항시 육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아니다. 바다 거북은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간다. 거북이는 가장 느린 동물이고 독수리는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단순 비교가 과연 타당할까? 만약 운행 속도를 비교하려면 독수리도 땅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독수리는 하늘을 무대로 사는 동물이고 거북이는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자기 인생을 잡초에 비유하는 사람을 만난다. 미국의 자연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스는 잡초를 이렇게 정의했다. 아직까지 그 중요한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식물. 우리도 창공을 날지 못한다고, 빠르지 않다고, 우리의 존재를 잡초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는가. 노파와 포도주병. 한 노파가 한때 값비싼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빈 포도주 병 하나를 발견했다. 지금은 값비싼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지만 노파는 병 위쪽에 되도록 가까이 코를 갖다 대고 열심히 킁킁 냄새를 맡으며 소리쳤다. 훌륭한 병이요. 남은 찌꺼기조차 이렇게 향기로운데 내 안에 들어있던 술은 얼마나 훌륭했겠느냐.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그릇 자체의 구성 물질이 지닌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투박한 질그릇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아끼느라 찬장 안에 숨겨놓아 먼지만 쌓인 황금 그릇보다 늘 맛있는 국을 담아 먹는 질그릇이 훨씬 쓸모있는 그릇이다. 병도 마찬가지다. 매일 포도주를 담아두는 병은 포도주의 향이 난다. 오물을 담은 병은 오물의 냄새로 가득하다. 반대로 독약을 담은 병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도 존재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 종종 살펴야 한다. 만약 내 인생 자체가 쓸모없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해보라. 내 존재를 새롭게 하려면 무엇을 비워내야 하는가? 비워낸 내 마음의 병 속에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내 인생을 향기나게 하는 포도주는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구와 이 포도주를 나눌 것인가? 새끼 양과 늑대. 늑대에게 쫓겨 새끼 양 한 마리가 사원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자 늑대가 새끼 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수도사에게 잡히면 죽을 거라고. 그러자 새끼 양이 늑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저씨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단 사원에서 제물로 희생되는 쪽이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을수록 좀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다. 늑대에게 쫓긴 새끼 양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닌 어디에서 죽느냐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러나 새끼 양은 절망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좀 더 값진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건 탐욕스러운 늑대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숭고한 종교적 의례의 희생 제물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숭고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꼭 죽기 바로 직전에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 해 전부터 웰빙뿐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웰다잉은 지금, 그것도 아직 죽음이 한참 남은 것처럼 보이는 시점부터
죽음에 대한 사유를 시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깊은 숙고는 유한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간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죽음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도 새끼 양처럼 당당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무와 도끼. 나무꾼 한 사람이 숲에 들어가 나무들에게 자기 도끼에 사용할 자루를 달라고 부탁했다. 하도 겸손하게 부탁하는 터라 몇몇 귀하고 쓸모 있는 나무들이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나무들은 평범하고 초라한 물풀의 나무를 도끼 자루로 내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나무꾼이 물풀의 나무 토막을 도끼 자루로 깎아 맞추자마자 곧 숲에서 가장 훌륭한 나무들을 잘라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떡갈나무가 모든 사태를 파악했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떡갈나무는 자기 옆에 서 있는 히말라야 삼나무에게 속삭였다. 우린 모든 걸 잃고 말았어.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이웃을 희생시키지만 않았다면 오랜 세월 안전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힘이 센 나무들은 가장 비열한 선택을 했다. 초라한 자신의 이웃, 즉 희생양을 찾았다. 종교에서 희생양은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다. 하지만 가족 상담에서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자녀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다가 갑자기 자녀를 끌어들인다. 남편은 아내에게 할 투정을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토로할 불만을 자녀에게 투사한다. 자녀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다가 불똥을 맞기도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지를 고함을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던질 욕설을 자녀에게 퍼붓는다. 부모의 불화로 두려움이 커져가던 자녀는 우연히 엄마와 아빠를 지켜낼 묘책을 발견하기도 한다. 자신의 일탈 행동으로 부모가 갑자기 진지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제 희생양 자녀는 자신의 일탈을 멈출 수 없다. 안타깝게도 자녀는 무의식 중에 가정 전체를 메시아처럼 구한다고 하지만 계속된 일탈은 자신을 점점 망가뜨린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이 있다. 결국 도끼에 숲의 모든 나무가 베어지듯 가정 전체는 더 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원숭이와 낙타. 짐승들의 성대한 집회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멋진 춤 솜씨로 그곳에 모인 짐승들을 기쁘게 하자 그들이 원숭이에게 열렬히 박수 갈채를 보냈다. 원숭이가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보자 낙타는 화가 났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춰 원숭이를 압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낙타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었고 짐승들은 분위기를 깬 낙타에게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어 낙타를 그 자리에서 몰아냈다. 원숭이는 춤을 잘 추지만 낙타는 사막을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 원숭이가 짐을 싣고 사막을 오랫동안 걸을 수 없듯이 낙타 역시 타고난 춤꾼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타인의 장기를 보며 부러워한다. 인간 누구나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타인이 무엇인가를 잘할 때 시류에 휩쓸려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미국에서 상담 훈련을 받을 때 내 지도 교수는 종종 나의 임상적 강점을 물었다. 늘 우물쭈물했다. 영어도 변변치 못한 상담사가 강점이라니 가당치 않았다. 다음에는 약점을 물을 줄 알았는데 늘 성장 끝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나의 개선점을 물었다. 우리는 모두가 성장 중이다. 이미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성장 중이다. 현재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은 우리 인생 전체의 한계점이 될 수 없다. 아직도 우리는 성장 중이기 때문이다. 늘 나만의 강점을 기억하고 한계는 성장 끝점이라고 불러보자. 당나귀와 강아지. 옛날 어느 부유한 농가에 당나귀 한 마리와 지중해 몰타섬에서 구해온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당나귀는 마구간에 살면서 늘 옥수수와 건초를 풍족히 먹을 수 있었다. 당나귀로서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강아지는 언제나 집안에 살면서 주인에게 온갖 귀여움을 받았다. 언제나 즐겁게 장난치면서 뛰어다니고 주인 무릎 위에 올라가 앉아있곤 했다. 한편 당나귀는 할 일이 무척 많았다. 하루 종일 나무를 운반해야 했고 밤에는 방앗간에서 일해야 했다. 당나귀는 가끔 그런 자기 신세를 한탄했고 자기가 그토록 힘들게 일하는 동안 강아지가 편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걸 보는 것도 괴로워했다. 그러다 점차 자기도 강아지가 주인한테 하듯이 행동한다면 강아지와 똑같은 생활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고삐를 끊고 집안에 뛰어들어가 아주 괴상망측한 꼴로 발길질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귀염둥이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장난치는 꼴을 흉내내다가 마침 식사하고 있던 주인의 식탁을 뒤집어 엎었다. 게다가 접시들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마침내 주인한테 덤벼들어 편자를 박은 두 발로 주인을 비비며 긁으려고 했다. 주인이 큰 위험에 빠진 것을 본 하인들은 이제는 손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인을 당나귀한테서 떼어놓고 몽둥이로 이 어리석은 동물을 마구 후려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당나귀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외쳤다. 도대체 왜 난 타고난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을까? 왜 한낱 게으른 짐승을 흉내내려고 했을까? 개와 그림자. 개 한 마리가 푸죽간에서 고깃덩이 하나를 훔쳐내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었다. 바로 그때 아래쪽 강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보였다. 개는 다른 개가 다른 한 조각의 고기를 입에 물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그 고깃덩이마저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단단히 준비하고 강물에 있는 고깃덩이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개는 자기가 물고 있던 고깃덩이마저 떨어뜨려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다. 바야흐로 이미지의 시대다. 우리는 늘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타인의 이미지를 엿본다. 그 속에는 훌륭한 집, 행복한 인간관계, 멋진 옷과 음식이 즐비하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 볼수록 박탈감을 느낀다. 박탈감이 점차 커지다 보면 빼앗고 싶은 욕망을 느끼기도 한다. 헛된 탐욕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다.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다. 이미지에 나타난 값비싼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게다가 값비싼 물건을 소유한다고 자신이 존귀해지는 건 더더욱 아니다. 요즘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나와 남들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도 무한정 늘어난다. 이런 환경에서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결핍과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건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그러자 내가 가진 것에 잠시라도 집중하는 사람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아주 짧더라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일상 중 이런 소소한 기쁨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행복감도 증대된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누구나 삶에서 가지지 못한 게 있지만 이미 많이 가진 것이 있다. 그럴 때 이미 물고 있는 고깃덩이의 향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산토끼와 개구리.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적에게 늘 위협받던 산토끼들은 그런 딱한 처지를 논의하려고 회의를 열었다. 마침내 절망적인 처지보다는 자살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산토끼들은 자기들이 더없이 비참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가까운 호수로 달려갔다. 한편 그때 한 무리의 개구리떼가 강둑 위에 앉아 달빛을 즐기고 있었다. 개구리들은 산토끼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몹시 당황하고 허둥대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개구리들이 이렇게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맨 앞에서 달려가던 토끼 한 마리가 다급히 친구들에게 말했다. 아니 친구들, 이제 보니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은 것 같네. 우리보다 더 공포에 떨고 있는 불쌍한 동물이 저기 있지 않은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는 내담자가 덜어 있다. 이런 위기는 생전 처음이라 더는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이다. 과연 그럴까? 상담 전문가가 내담자와 함께 과거사를 잘 탐색하다 보면 대부분 내담자는 자기 삶에 비슷한 불행과 위기가 이미 몇 차례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심지어 더한 불행도 있었다는 걸 발견할 때가 많다. 엄청난 절망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면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 이전에 비슷한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다. 만약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이다. 그 상황을 자세히 복기해 탐색하다 보면 자기 안에 그 위기를 극복할 내적 자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원과 변화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는 내담자들과 매일 만나는 상담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린다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어부와 작은 물고기.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한 어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하루 종일 고기를 낚았지만 작은 물고기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다. 그런데 그 작은 물고기가 어부에게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차피 저는 너무 작아서 아저씨한테 한 끼 식사거리도 못 될 거예요. 아직 크게 자라지 못했거든요. 다시 물속에 넣어주시면 제가 크게 자랄 테고 그때가 되면 먹을 만해질 거예요. 그때 다시 오셔서 절 잡아가셔요. 그러자 어부가 물고기에게 대답했다. 날 바보로 보는 거냐? 도로 물속에 놓아주면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며 날 놀려대겠지.
너무 작아서 한 끼 식사도 못 되므로 나중에 크면 잡아갈 수 있다는 물고기의 말은 언뜻 보면 꽤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잡힌 물고기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물고기가 과연 어부의 양식이 되기 위해 다시 잡혀줄까? 설사 잡힌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부가 잡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현명한 어부는 손에 잡힌 명확한 보상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고 추구하기보다는 현실로 눈을 돌려 현재 우리가 가진 확실한 자원과 보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에 유독 강한 이들이 있다. 바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스트레스에 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즉 가장 확실한 기회도 잡지 못해 기회를 모두 잃고 만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무조건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